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계보나 등장인물을 외우고 있을 18세기 중엽 프랑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18세기 중엽 프랑스의 로렌 지방에는 베퀴라는 미모로 아주 유명한 평민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베퀴 집안 사람들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예쁘고 잘생겼으며 그 미모를 이용해서 얻어내고 싶은 건 다 얻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파비엥 베퀴는 소문이 자자한 미모로 부자인 과부를 유혹을 해서 결혼한 다음에 그녀의 성과 재산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 과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사망하자 파비엥은 다시 재혼해서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빼어난 미모를 쏙 다 빼다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역시 모두 다 뛰어난 외모 덕분에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 등 전부 다 승승장구하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딸 안이라는 아이만이 날품팔이를 하면서 살아갔어요. 날품팔이란 여러분들 지금 일용직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안은 안 이뻤던 걸까요? 안 이뻤던 안이랑은 아무도 결혼을 안 해줬던 걸까요? 안이 안 이뻐서 취업도 안 됐던 걸까요? 아닙니다. 안은 반짝이는 푸른 눈동자와 풍성한 금발의 미녀여서 동네 남자들과 군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선물도 아주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러던 안은 어느 날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버렸고 그렇게 잔이 태어납니다. 오늘의 주인공 잔 앙뚜아네트 베퀴예요. 여기도 앙뚜아네트네요. 자, 이 아기는 엄마의 미모를 빼다 박았고 당연히 엄청 예뻤겠죠. 안이 엄청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 돈을 긁어모으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추종자들이 선물하는 옷감이랑 레이스가 아주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의 잔은 아주 예쁘게 치장한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빠가 어디 무슨 신부라는 얘기도 있고 뭐 종교에 귀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잔이 태어난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 안은 며칠 동안 동네에 들렀던 새로운 남자친구 무슈 빌라뒤 몽소와 연애를 하고 있었고 그 시기에 안은 둘째를 임신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건지 안은 자기 딸이었던 잔을 데리고 무슈 빌라뒤 몽소를 따라가서 그가 지내고 있는 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슈 빌라뒤 몽소가 자기 여자친구였던 안이랑 아내의 딸인 잔을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자기 새 여자친구 집이에요. 오, 와, 18세기 프랑스 너무 쿨해. 너무 추워. 자, 아무튼 새로운 여자친구인 프란체스카는 이탈리아 출신의 부유한 부인이었고 그녀는 안이 부엌에서 요리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정 많고 호탕한 성격이었던 그녀는 인형같이 예뻤던 잔에게 푹 빠져서 이 아이에게 온갖 사치품을 다 둘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가르쳐줍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5살 난 꼬마 잔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막 들으면서 자기 외모와 매력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지만 호화롭고 부유한 생활도 잠시 잔은 교육을 위해서 수녀원으로 보내졌어요. 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선택된 수녀원은 소녀들이 뭔가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기술 같은 걸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예절도 배우고 여자로서 해야 하는 요리라든지 뭐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잔은 이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10대 소녀로 자랍니다. 자, 이렇게 삶이 안정되어 가고 있던 와중에 잔의 어머니 안은 프란체스카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무슈 빌라디 몽소와 다시 한번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이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되죠.
이후에 어찌되었든 잔과 아는 이제 더 이상 프란체스카의 아름다운 저택이 아닌, 아니 몇 년 전에 결혼했던 남편의 초라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잔은 15살에 성숙한 아가씨가 되었고 자기가 쓸 돈 정도는 이제 스스로 벌어야 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미용사의 조수로 일하기도 했고 노부인의 말동무가 되었다가 옷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화려한 금발의 미녀였기 때문인지 어딜 가나 그녀의 뒤에는 스캔들과 입소문이 따라다녔죠. 미용사의 조수로 일할 때는 미용사랑 연인 관계였고 노부인의 말동무로 일할 때는 노부인의 결혼한 아들들과 가정을 파탄낼 만한 짓을 해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거죠.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던 자는 힘들게 일해서 받는 봉급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건지 도박장에서 남자들이랑 어울리면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후 그녀가 죽을 때까지 꼬리표로 달고 다닐 논란의 그 직업은 바로 매춘부입니다. 아름다운 잔은 금방 눈에 띄어서 유명해졌고 그런 잔을 눈여겨본 한 귀족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장 뒤바리 백작. 이 뒤바리 백작을 만난 이후 잔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뒤바리 백작은 고상한 이미지와는 달리 사교계의 포주였고 거물 포주를 만난 잔은 그의 손길 아래에서 하는 일은 똑같지만 어쨌든 돈은 더더욱 많이 받는 고급 매춘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뒤바리 백작은 잔을 매우 마음에 들어해서 자신의 애첩으로 두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랑 만남을 주선했어요. 일반 귀족부터 고위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잔은 매일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받느라 숨 돌릴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귀족 집안의 교육과 벌어들인 수입으로 잔은 파리에서 점점 명성이 높아져갔고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는 1768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잔을 통해 더더욱 큰 부와 권력을 얻고자 했던 뒤바리 백작이 잔을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의 눈앞에 들이민 거예요. 자, 그리고 뒤바리 백작의 예상은 적중해서 당시 58살에 58살의 루이는 25살의 잔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녀의 초상화를 보면 약간 삼백안인 듯 보이지만 졸린 듯 뭔가 묘한 눈빛, 새하얀 피부와 새하얀 치아,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과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청결한 위생관념을 보이며 향긋한 냄새가 나는 마담 뒤바리는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당시 유명한 애첩 마담 퐁파두르가 세상을 떠난 뒤로 4년 동안 공식적인 애첩이 없었던 루이 15세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아주 젊고 아름다운 잔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잔의 매력과 그 침대에서의 기교가 얼마나 뛰어났던 건지 왕은 잔과 한번 이렇게 딱 잠자리를 가진 뒤로 잔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한 귀족이 왜 그렇게 잔이 좋으세요? 이렇게 묻자 루이 15세는 프랑스에 있는 모든 이들 중 그녀만이 내가 곧 60살이 될 것이라는 걸 잊게 해주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왕은 잔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녀의 매력에서 아주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귀족들에 의하면 루이 15세가 이렇게 즐거워했던 건 순전히 왕이 순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루이 15세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성적 즐거움을 주는 이 여성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아이엔 공작에게 완전히 새로운 쾌락들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말을 돌려 하는 법이 없었던 공작은 그 말에 그것은 말입니다, 전하. 전하께서 단 한 번도 매춘굴에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자,
어쨌든 그렇게 루이 15세가 행복한 말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의 수많은 애첩들을 참아가면서 살던 루이 15세의 왕비 마리 레슈친스카가 1768년에 세상을 떠나자 궁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왕비를 애도했습니다. 늘 정숙하고 우아했던 왕비를 잃은 루이 15세 역시 무척 슬퍼했죠. 자는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던 왕이 갑자기 이 왕비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니까 이러다가 왕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게 아닐까 아주 안절부절 못했지만 왕비가 살아있을 때에도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유부녀들을 애첩으로 들여놓았던 루이 15세였던 만큼 왕비의 죽음이 루이 15세와 잔을 떨어뜨려 놓을 순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쨌든 왕비도 없겠다. 왕을 사로잡았으니까 이제 잔의 앞날은 창창할 만하죠. 그런데 이 잔의 앞날을 가로막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잔이 아직도 미혼의 평민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성이 베르사유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혼의 여성이어야만 했고, 그러므로 왕의 애첩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기혼의 귀족 부인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뒤바리 백작이 형제였던 기욤 뒤바리 백작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잔을 유부녀로 만들었고 뒤바리 백작 부인이라는 자귀를 만들어줍니다. 뒤바리 백작 부인이 된 잔은 이제 마담 뒤바리가 되어서 베르사유궁에 들어가 왕의 여자가 될 조건을 모두 갖췄고, 루이 15세는 서둘러 잔을 위해서 자기 근처에 방을 내주고 잔을 베르사유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부녀도 됐겠다, 귀족도 됐겠다, 베르사유 궁에 들어갔으니까 둘이 알콩달콩 할 일만 남은 줄 알았겠죠? 하지만 루이 15세가 잔을 팔에 딱 매달고 자랑을 하고 다니려면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프랑스 궁정에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아무튼 과정이 많아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귀족이어야 되고 기혼이어야 되고 사교계에 정식으로 데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야, 내가 오늘부터 왕의 애첩인 마담 뒤바리야. 잘 부탁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후견인이 되어서 자,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람은 바로 마담 뒤바리입니다. 와, 환영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잔의 후원자가 되어서 소개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좋은 교육을 받은 평민이었던 마담 퐁파두르가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시절에도 귀족들은 그녀를 보면서 생선 냄새나, 평민이라지, 정말 냄새난다 라면서 비아냥거렸는데, 이번에는 왕이 매춘부를 데려온 거예요. 그 어떤 귀족도 잔을 위해서 후원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현실에 굴복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도박빚에 허덕이던 마담 드 베아른이 자신의 도박빚을 전부 갚아준다면 내가 잔을 후원하겠다 라고 해서 잔은 드디어 1769년 마담 뒤바리로서 베르사유에 정식으로 소개가 되어 왕의 공식 정부인 메트레 쌍티트르가 됩니다. 메트레 쌍티트르는 그냥 왕의 공식 정부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다 알고 있지만 공식으로 딱 소개가 되지 않은 그런 비공식적인 애첩들은 많지만, 애첩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메트레 쌍티트르예요. 왕비가 될 순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비공식에서 공식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후궁은 사실 후궁이랑 또 시스템이 다른 게 뭐냐면, 후궁은 궁에 들어온 순간부터 평생이 이제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왕궁의 사람인 거잖아요. 왕실 사람인 거잖아요. 무조건. 근데 이 프랑스 유럽 왕실은 왕이 죽으면 이 사람은 아무런 직위도 없고 아무런 공식적인 자기도 없고 이 왕실에 머무를 만한 어떠한 명분도 없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기 자식을 왕으로 올리지도 못해요. 그냥 비공식에서 공식이 됐다 뿐이지 이게 딱히 무언가를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매트레 상티트레가 됐어요. 근데 이 소개되는 일도 마담 드 베아른이 발을 다쳐서 무산되는 등 영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잔이 드디어 마담 듀바리로서 베르사유에 소개되던 날,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왕이 드디어 노망이 났다. 야, 베르사유 궁에 이제 매춘부가 들어온다. 아주 그냥 뭐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한낱 길거리 창부가 프랑스 왕의 공식 애첩이 되다니, 비공식도 아니고 공식이라니, 이러면서.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정말 별로야, 정말 매춘부라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 심리가 그렇죠. 한번 보고 싶거든요. 도대체 매춘부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소개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십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러 가야겠죠? 모두가 베르사유에 모여서 마담 듀바리의 등장을 기다립니다. 루이 15세는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마담 듀바리가 아름답게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전날 밤 그녀에게 10만 프랑 어치의 다이아몬드를 쏟아부었던 터라 마담 듀바리가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마담 듀바리는 등장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제 쑥덕거리기 시작하죠. 아, 이제 뭐 공식적으로 애첩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귀족 생활 무서워서 도망갔구나. 아유, 평민이 그렇지 뭐. 아유, 이 귀족들의 피곤한 의무를 알겠어? 라고 생각할 때쯤 마담 듀바리가 빰 하고 등장을 합니다. 아, 정말 평민들은 시간 개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늦었네 라면서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마담 듀바리가 등장을 하자마자 숨을 멈췄을 정도로 그날 듀바리는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귀족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아름다워서 유명했던 잔이 그 외모에다가 은빛으로 빛나는 드레스에다가 머리를 엄청 화려하게 틀어 올리고 아주 평민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우아한 움직임에 루이 15세의 선물이었던 10만 프랑 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막 여기저기 막 다 박아 넣은 거야. 막 여기 온몸에다가 막 다이아몬드를 막 도배를 했어. 그러니까 너무 신비롭고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세상만사 아무 관심 없고 맨날 일기에다가 오늘은 사슴을 잡았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 잡음. 오늘은 곰을 잡았다. 이런 사냥 일기만 쓰던 당시 왕세자 루이 16세가 일기장에다가 오늘은 마담 듀바리가 소개되었다 라고 쓸 정도였으니까 그날 베르사유 사람들의 뇌리에 이 새로운 애첩의 등장이 얼마나 강렬하게 빡 하고 박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귀족들은 마담 듀바리의 과거와 지위에는 경멸의 시선을 보냈지만 마담 듀바리가 얼마나 빼어나게 아름다운지에 대한 칭찬은 절대 빼놓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지간히 예뻤나 봐요. 이 마담 듀바리에 대한 외모 칭찬을 한번 들어볼게요. 미녀가 가득한 궁정에서도 그녀는 가장 예쁜 여자 중 하나이며 완벽한 미모로 인해 모든 여자 중 가장 매혹적인 여성이다. 파우더칠을 자주 하지 않는 그녀의 머리는 가장 아름다운 금발이며 너무나 풍성하여 그녀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하다. 그녀의 커다란 푸른 눈은 솔직하고 애무하는 듯하며 그녀의 코는 사랑스럽고 그녀의 입은 매우 작고 그녀의 피부는 눈부시게 희다 라고 묘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 그녀의 입장에서는 마담 듀바리가 궁정에 그냥 흘러들어온 성격 나쁜 평민 매춘부였고 당시 프랑스 국민의 입장에서는 늙은 왕을 졸라가지고 막 보석을 얻어내고 국고로 사치를 부리는 악녀로 보일 수는 있었겠으나 사실 마담 듀바리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파리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장 뒤바리 백작에게서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아한 귀부인처럼 행동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루이 15세 눈치를 봐가면서 이 마담 디바리를 상대해야 됐던 귀족들은 정말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마담 디바리가 상냥하고 친절하며 적개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담 디바리는 나쁘게 말하면 멍청했고 좋게 말하면 순수한 편이어서 정치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활동했던 마담 퐁파두르와는 전혀 반대로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애첩 이미지랑 너무 꼭 맞는 행동만 하면서 베르사유의 삶을 즐겼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애첩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막 오늘 어디 나가요? 루이 자기 어디가? 나랑 같이 가요. 맛있는 거 먹어요. 오늘은 여기 베르사유 궁에 오늘 정원에 놀러 가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정치 생각도 없고 그냥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자기랑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냥 늘 나는 행복해. 난 즐거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난 괜찮아. 난 예쁜 게 일이니까 루이만 날 좋아해주면 돼.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정치에는 그다지 관여하지 않고 보석, 드레스, 예술품에 둘러싸여서 맛있는 음식 즐기고 파티 열고 왕의 곁에서 애교를 부리는 게 다입니다. 패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마담 디바리는 훗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러하듯 소박하고 심플한 드레스를 즐겨 입었으며 당시 귀부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 보석을 섞어서 치장을 했고 루이 15세로부터 받은 보석이 너무 많아서 보석을 구두 굽 끝에까지 장식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루이 15세는 마담 디바리가 원하는 건 정말 뭐든 다 해줬어요. 귀한 보석에서부터 희귀한 예술품에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까지 선물로 해주게 됩니다. 이 루이 15세는 어느 날 방글라데시에서 영국인 노예 상인들에 의해 영문도무로 잡혀온 11살 소년 자모르를 마담 디바리에게 선물이라면서 내려줍니다. 마담 디바리는 죽을 때까지 이 자모르를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걸로 착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주 예뻐했어요. 이 자모르라는 소년에게 실크랑 벨벳으로 만든 옷을 입히고 달콤한 과자랑 사탕을 잔뜩 주었으며 글을 가르쳐서 훗날 자모르는 루소를 즐겨 읽을 정도로 학문적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자모르는 루이 15세와 마담 디바리가 자신을 매우 귀여워하는 걸 잘 알아서 온 궁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개구진 장난을 치고 다니곤 했습니다. 자모르는 아주 어두운 피부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당시 프랑스에서 찬양되던 마담 디바리의 새하얀 피부와 새하얀 아름다움을 초상화에서 돋보이게 하는데 이용되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림을 보면 보이세요? 자모르가 보이시나요? 저 끝에 의도치 않게 대비효과가 난 거죠. 자, 하지만 항상 예쁨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다정하던 마담 디바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루이 15세를 곤란하게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루이 15세는 사랑하던 애첩 마담 퐁파두르를 1764년에 잃고 아들 왕세자 루이를 1765년에 며느리는 1767년에 아내를 1768년에 떠나보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4년 동안 줄줄이 잃자 이 루이 15세는 아들 왕세자 루이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죽음으로 왕세자가 되었던 자신의 손자 루이를 공주 마리아 안토니아와 결혼을 시켰던 거죠. 1770년에 14살 난 마리아 안토니아는 프랑스로 시집을 온 뒤 마리 앙뚜아네트로 불렸고 그때부터 왕세자비로서 왕비가 없었던 프랑스 궁정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여성이 됩니다. 문제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형식상, 지위상 가장 높은 여성이라면 마담 디바리는 현실적으로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루이 15세는 새로운 손자 며느리를 보면서 흡족해했지만 아무리 손자 며느리가 예뻐봤자죠. 애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음 베르사유궁에서 연회를 즐길 때 마담 듀바리 역시 참석을 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마담 듀바리를 보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름다운 마담 듀바리는 궁에서 맡은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마담 듀바리는 저는 루이 15세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궁에 있어요. 라는 대답을 했고 어리고 순진했던 새 왕세자비는 어머 그렇다면 제가 듀바리 부인의 라이벌이 되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 말에 당황한 주변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그 왕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적으로 즐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덕분에 어떤 의미로 왕을 기쁘게 하는 건지를 알게 된 마리 앙뚜아네트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머니였던 마리아 테레지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왕의 첩 따위가 같은 궁 안에 있고 심지어 왕이 오라 그래가지고 식사를 함께 가면은 길거리에 매춘부랑 같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궁중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곁에는 루이 15세의 딸들이 모여가지고 이 마담 듀바리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으면서 듀바리를 견제합니다. 왜 이렇게 루이 15세의 딸들이 마담 듀바리를 싫어했냐면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어머니고 왕비고 정실이었는데 아빠가 자꾸 바람 피우는 거잖아. 싫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딸들이 제일 싫어했던 애첩이 마담 퐁파두르였어요. 너무 활개치고 다녀서. 자, 어쨌든 가뜩이나 독립적이고 남편만을 사랑하는 어머니 밑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던 이 마리 앙뚜아네트인데다가 시고모들이 아주 친절하게 말을 걸면서 저 여자는 내 춘부야. 상종도 하지 마. 아니야. 저쪽을 아예 쳐다도 보지 마. 야, 눈 썩어.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점점 경멸을 숨기지 않았고 마담 듀바리는 처음에는 이 귀여운 왕세자비한테 호감을 보이면서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했으나 당시 프랑스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낮은 지위의 사람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프랑스의 왕세자비로 베르사유궁 여성 서열 1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담 듀바리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말을 걸지 않으면 왕의 애첩이었던 마담 듀바리는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말을 걸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문을 하는 거죠. 일종의. 자,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말을 한마디도 안 걸어주고 대놓고 막 무시하면서 자기 애인의 딸들과 모여서 막 자기 흉보고 쑥덕거리니까 이제 마담 듀바리도 슬슬 자기 라이벌이 된 마리 앙뚜아네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곧 두 여인의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베르사유궁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왕족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와 파리 뒷골목에서부터 아득바득 올라온 이 매춘부 마담 듀바리의 신경전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팝콘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 콜라도 있습니다. 자, 구경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는커녕 부부관계도 갖지 못했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5세의 딸들이자 자신에게 친절했던 시고모님들의 말에 한마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의식이 강했던 루이 15세의 딸들은 막 공주라는 사실에 매우 자부심을 느껴서 왕이나 왕세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아델라이드와 통통한 몸매 때문에 아버지에게 꿀꿀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비투아르, 당시 미인상에 맞지 않아서 아주 못생겼다라는 평을 들었던 조피, 이렇게 세 명이 있었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서 아버지의 첩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루이 15세의 딸들은 마담 듀바리에게 밀려서 영향력을 잃은 지 오래였는데 마리 앙투아네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김을 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옆에 착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마담 듀바리의 흉을 보는데 열과 성을 다하게 됩니다. 어쨌든 마담 듀바리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 난 그 빨간 머리에 두꺼운 입술에 모래 같은 피부색에 속눈썹도 없는 눈에선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걸? 오스트리아 왕가에서 태어난 게 아니면 아무도 그 매력을 찬양하지 않았을 거야 라면서 비아냥거렸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상 가능한 것 중 가장 멍청하고 가장 버릇없는 사람인 마담 듀바리에게만 전하께서 약하신 걸 보면 정말 속상해요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신실하고 도덕적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궁정의 모든 귀족 여성들에게 상냥하게 한마디 한마디 걸어주면서 마담 듀바리에게만큼은 정말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마담 듀바리는 드디어 참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루이 15세한테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루이 15세는 하루하루 그냥 평온하게 애첩이랑 알콩달콩 이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손자 며느리랑 애첩이랑 싸움이 벌어지니까 머리가 아파졌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동무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부인을 불러서 조용히 문제 좀 해결해 보세요 하면서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말이 조용히 해결이지 한국이든 해외든 궁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오스트리아 대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오스트리아 대사는 사실 뭐 공주님이 무슨 기싸움을 하고 있든 그런 것보다는 프랑스에서의 오스트리아 입지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겁을 하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이자 오스트리아 여제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서찰을 보냅니다. 서찰 내용은 뭐 그런 거였겠죠. 얘네 둘이 싸워요! 자, 그러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편지를 받고 고민에 휩싸입니다. 나라의 군주로서는 이게 공주에게 외교적인 문제니까 그 마담 듀바리한테 잘하라고는 해야 되는데, 엄마로서는 아무래도 딸한테 도덕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되고 그동안 그렇게 정숙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숙하지 않아서 성공한 여자한테 잘 대하라고 가르치기도 좀 껄끄럽거든요. 자,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도덕보다는 국가 간의 관계가, 그리고 아들을 아직 낳지 못한 왕세자비에게는 시할아버지의 왕의 총애가 훨씬 더 중요한 법이니까 마리아 테레지아와 오스트리아 대사는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그러지 말고 네 정치적인 의무를 생각해라 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나 한창 반항할 나이인 10대 소녀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마담 듀바리를 무시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루이 15세가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60인데 10대인 손자 며느리랑 20대인 여자친구랑 막 기싸움을 하니까 나도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하고, 이게 막 자기 애첩이 20대고 매춘 부인 것도 쪽팔리는데 자꾸 막 집안 망신 시키고 오스트리아 대사에까지 막 귀에 들어가니까 이게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용히 그냥 뭐 마리 앙투아네트를 불러다가 아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여자친구인데 좀 잘 좀 해줘라. 뭐 이렇게 좀 토닥토닥하고, 또 마담 듀바리 또 불러다가 자기야, 애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자기는 그냥 나랑 알콩달콩 살면 되지.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줄까? 귀걸이 사줄까? 하면 모르겠는데 나름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먹히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집안의 어른으로서 아예 오스트리아 대사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해버립니다. 애들 싸움이 이제 어른들 싸움을 넘어서 외교 문제까지 번지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겨우 일궈낸 오스트리아 프랑스 동맹이 위태로워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딸의 도덕관념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교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결국 자존심 싸움 그만하라며 딸을 혼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
드레스나 그런 하찮은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이게 무슨 소란니?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지를 못하겠다. 오스트리아 대사가 잘 지내라고 한마디 했다던데 그 말도 안 듣고 이 사단을 냈다지?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도대체 뭐니? 아니, 이유랄 게 있겠니? 넌 전하의 백성이고 넌 그분께 복종과 순종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베르사유의 귀족들과 숙녀들 앞에서 네가 네 주인의 말에 따른다는 모범을 보여야지. 만약 천박한 일이나 친밀하게 지내는 걸 요구한다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겠니? 하지만 지금 내게 바라는 거라고는 무관심한 말 한마디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 그 숙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시할아버지인 주인이자 네 후견인을 위해서 말이다! 라는 장문의 잔소리 편지였어요. 자, 그러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몇 번씩이나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엄마마마께서는 제가 늘 복종할 것임을 아실 것이에요. 쫀거지. 자, 그리고 그렇게 잔소리를 들은 뒤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담 듀바리에게 말을 걸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딱 그날 마음을 먹었던 그날 머뭇거리면서 마담 듀바리가 천천히 다가갑니다. 자, 안녕하세요라고 할까? 오늘 옷이 예쁘네요라고 할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말을 걸려던 그 순간 저기서 시고모들이 바람같이 달려와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탁 채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말을 걸면 시고모들 입장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담 듀바리랑 잘 지내봐야 자기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결국 이 대결이 시작된 지 근 2년 만인 1772년 새해 마담 듀바리가 왕세자비 부부 앞에서 절을 할 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담 듀바리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딱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베르사유에 사람이 많네요. 라는 말입니다. 뭐 정말 별거 아닌 말이지만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네요 라든지 아니 뭐 물이 마시고 싶네요 라든지 라임양 유튜버가 보고 싶네요 라든지 뭐가 됐든 말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리 앙뚜아네트가 먼저 마담 듀바리에게 말을 건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묘한 서열 경쟁에서 왕세자비가 왕의 첩에게 자존심을 굽혔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마담 듀바리는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루이 15세도요. 자, 이처럼 마담 듀바리를 애지중지하던 루이 15세는 마담 듀바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욕심에 아주 충격적일 만큼 비싼 목걸이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때 다뤘던 그 목걸이입니다. 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때 다뤘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 때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자,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목걸이가 완성되기도 전에 루이 15세는 천연두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고 이미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살아날 가망이 없었지만 마담 듀바리는 나름 루이 15세 곁에서 정성껏 그를 돌봅니다. 하지만 왕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만 갔고 결국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지한 루이 15세는 사제를 불러다가 마지막 고해 성사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고해 신부는 마담 듀바리가 베르사유 궁을 떠나지 않는다면 루이 15세의 고해 성사를 들을 수 없다 라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루이 15세는 마담 듀바리를 궁에서 내보냈고 5월 10일 루이 15세는 사망합니다. 마담 듀바리는 궁 밖에서 5년 동안 자신을 아껴주었던 왕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제 두 번 다시 베르사유 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왕좌는 이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것이었고 루이 15세의 보호막 없이는 마담 듀바리가 혼자 베르사유 궁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5세의 딸들이 루이 16세를 통해 오랜 라이벌인 마담 듀바리를 수녀원으로 유배시켜버렸고 그렇게 수녀원에 유배가 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난 마담 듀바리는 이제 조용히 자신의 저택인 루브시행에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연인이 된 브리삭 공작과 알콩달콩 지내면서 이제 슬슬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나 싶었는데 드디어 그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네, 18세기 말 프랑스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그 사건 바로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때는 1789년 루이 15세가 사망한 지 15년 뒤였어요. 그녀는 런던으로 피신을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으나 만약 그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조용히 혼자 지냈거나 도망가서 그냥 거기서 쭉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나름 호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마담 디바리는 평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동산이랑 보석이 걱정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혁명 와중에 연인인 브리삭 공작이 파리에 갔다가 성난 군중에게 붙잡혀 온몸이 갈갈이 찢겨져 죽고 그의 잘린 머리를 선물로 받아서 기절까지 했으면서 마담 디바리는 영국이랑 프랑스를 4번이나 오가면서 재산을 실어다 나릅니다. 진짜 돈이랑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요. 그러나 이렇게 돈 많아 보이는 귀부인이 영국이랑 프랑스를 계속해서 들락날락하게 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혁명군에 의해 마담 디바리는 결국 잡히게 됩니다. 마담 디바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한때 그녀와 아웅다웅 투닥거렸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미 목이 잘렸고 마담 디바리는 바들바들 떨면서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담 디바리의 눈앞에 증언대에 선 사람이 바로 마담 디바리가 그렇게 아껴주었던 방글라데시 소년 자모르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자모르는 역설적이게도 마담 디바리 덕분에 배운 학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혁명에 동참했고 마담 디바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증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모르의 배신에 마담 디바리는 치를 떨었지만 어쩌겠습니까? 결국 마담 디바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마담 디바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변명이라도 태어나 보니까 내가 왕족이어서 난 당연하게 누렸던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잘못한 건 없잖아. 라든가 군인이든가 귀족이라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야. 나는 나라와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고생도 했고 나이도 들어서 이젠 더 이상 전처럼 아름답지도 않았던 그녀에게 남은 건 열심히 실어다 나른 재산밖에 없었고 그녀의 깜빵문을 딱 열고 들어온 사형집행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형집행인들이 어디서 펜이랑 종이를 쓱 꺼내더니 적어요. 슬금슬금 술술 막 읊어. 막 재산 목록을 막 읊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제 영국 집에 있고요. 그 구두 끝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았던 그 구두는 제 프랑스 성에 있고요. 그리고 루이 15세가 저한테 선물해줬던 그 머리핀은 마차 안에 있고요.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진짜 술술 부는 거예요. 막 숨겨진 장소를 다 받아 적고 이제 그녀의 말이 딱 끝나자마자 데리고 나가줍니다. 역시 돈이 좋죠.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마담 디바리는 풀려나게 됩니다. 는 페이크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녀를 데리고 나간 곳은 단두대였습니다. 저항하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 사형인 몇 명이 달라붙었고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프랑스의 왕족과 귀족들이 목숨을 잃은 단두대가 시야에 딱 들어오자 털썩 주저앉은 마담 디바리는 절 다치게 할 건가요? 왜죠? 라면서 끝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관중을 향해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겠습니까? 굶주림에 지쳐서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국민들이 보기엔 늙은 왕한테 꼬리쳐갖고 국고를 탕진한 매춘부 마담 디바리가 단두대에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그렇게 단두대 앞에 억지로 무릎 꿇려진 마담 디바리는 끝까지 잠깐만 몇 분만 아니 몇 초만 사형을 연기해주세요 라면서 애원했지만 칼은 떨어졌고 목 위로 칼날이 딱 떨어지는 순간 프랑스 역사상
왕의 마지막 공식 애첩인 마담 디바리의 유언이 울려 퍼집니다. 아, 잠깐만요, 사형 집행관님. 잠깐만, 제발, 잠깐만! 네. 이렇게 마담 디바리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프랑스 역사상 마지막 왕의 공식 애첩인 마담 디바리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랑 같이 컨텐츠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